대만의 남부순환선은 1991년 12월 16일에 개통되었으며 남부의 중요한 철도 노선입니다. 전체 길이는 98.2km이며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경치가 아름다운 코스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2006년 3월 17일 오후 8시 8분, 열차는 타이동역에서 팡야오로 출발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오후 9시 46분,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던 중 선로를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100m도 채 안 되는 지점에서 열차가 탈선한 것이었죠. 5개의 객차는 선로에서 탈선했지만 나머지 객차는 여전히 선로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지 경찰과 구급대원 그리고 철도 부서는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충격적이었지만 부상자만 있었을 뿐 다행히 사망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중 누군가 의식을 잃은 여성을 발견했고 그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의 두 가족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베트남 출신의 홍첸으로 2003년 6월 24일 철도국 직원인 리상취안과 결혼해 타이둥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첸은 친정에 다녀오기 위해 남편 리상취안에게 팡야오행 기차표를 부탁했고 날이 밝으면 남편과 함께 베트남행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상취안의 형인 리타이안이 우연히 중간역에서 탑승하게 됩니다. 발견 당시 형제는 멀쩡했는데 왜 홍첸을 구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처음에 구조대원들도 형제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현장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그들이 긴장하고 당황한 나머지 홍첸을 잠시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홍첸은 병원에 도착한 후 정신을 차렸고 복통과 현기증이 난다며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홍첸이 사고로 잠시 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시경 홍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또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과 혈압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오전 4시 15분, 홍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보내졌을 때 외상과 골절, 출혈 또한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녀는 사망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병원 측은 쇼크사로 보았고 경찰 역시 부검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철도는 몇 년 전부터 누군가 선로를 훼손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자잘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결국 경찰은 압박에 못 이겨 재빠르게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게 되면서 하나씩 그날의 진실을 밝혀냅니다. 우선 철도국 기록에 따르면 사건 약 9개월 전인 2005년 6월 21일 열차 사고가 있었고 다행히 열차는 전복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 열차에 홍첸과 리상취안이 탑승하고 있었죠. 당시 그들 부부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리상취안의 배경을 조사해보니 그는 3번 결혼했으며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인 2001년 5월 20일 두 번째 아내는 독사에 물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리상취안은 아내에게 보험을 들었었고 그는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했었습니다. 리상취안은 세 번째 아내인 홍첸과 결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찰은 금융기관을 통해 리상취안이 주식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 풍습에 따르면 시신은 고향으로 옮겨 장례를 치러야 하지만 홍첸이 세상을 떠난 오후 무슨 일인지 리상취안은 시신을 화장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은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경찰은 홍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리상취안이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당연히 보험금으로 보았고 우연히 동생 부부를 만난 리타이안도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리상취안의 동의 없이 홍첸의 부검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경찰은 자신들이 조사한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공개했고 기자들은 리상취안의 집 앞에 몰려들어 생방송까지 이어갔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자들은 큰 소리로 그의 집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아내를 살해했습니까? 언제 자수할 계획입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어 소란스러워지자 경찰은 이때 리상취안을 경찰서로 소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경찰이 리상취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리타이안이 몰래 오토바이를 타고 옆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본 경찰은 즉시 그의 뒤를 쫓았죠. 불행히도 이때 경찰은 리상취안을 잊고 있었고 그 사이 리상취안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1km 떨어진 나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리타이안을 붙잡았을 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의도적으로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상취안의 유서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저는 홍첸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검보고서를 통해 제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주식에 투자했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은 아내를 사랑했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며 극단적 선택은 언론과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리상취안이 숨을 거둔 후 그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경찰과 언론을 향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웃들도 평소 홍첸과 리상취안의 부부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이전에 발표된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명했고 리상취안이 주식으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에게 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반전 드라마는 다시 국민들을 들썩이게 만들고 말았죠. 네티즌들은 금융기관과 경찰서로 항의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수사관들은 두 형제가 범인이라는 것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리상취안이 비겁한 선택을 한 다음 날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의 집을 수색했고 곧 수사관들은 리상취안의 개인 컴퓨터에서 수많은 독사 정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철도 직원이었던 황프라이와 같이 찍은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대만 철도청 조사에 따르면 선로를 훼손한 사람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고 발생 70분 전 다른 열차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지나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오후 8시 30분이 지나서야 선로를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리상취안은 1997년 7월 16일부터 대만 철도청에서 검사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는 선로를 훼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상취안은 그 시간에 열차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선로를 훼손한 것일까요? 따라서 경찰은 리상취안 형제 외에도 선로를 훼손할 수 있는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철도 직원이자 선로를 훼손할 능력까지 갖춘 황프라이는 리상취안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범은 아닐까요? 수사관들은 즉시 황프라이에게 찾아갔고 그에게 면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황프라이는 리상취안이 아내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계획된 범죄였다고 말했습니다. 리상취안은 그에게 범행에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어디가 범행에 가장 적합한지 사전 답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선 리상취안이 홍첸에게 진정제를 탄 음료수를 건넨 후 그녀의 의식을 잃게 만들고 열차가 전복되기 10분 전 뱀독으로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황프라이가 알려준 구덩이에서 선로를 훼손하는 데 사용한 도구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전날 황프라이는 두렵기 시작했고 결국 리상취안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프라이는 그때 리타이안이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황프라이는 원래 계획이 자신의 차로 리타이안을 태워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함께 선로를 훼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형제의 차로 이동하면 CCTV와 목격자 등 증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차로 현장에 도착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죠. 따라서 리타이안은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가 선로를 훼손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CCTV를 검토한 결과 홍첸은 이미 역에 들어갈 때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남편인 리상취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열차에 탑승하기 전 리상취안이 이미 홍첸에게 진정제를 먹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리타이안이 중간에 탔다고 주장한 역의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그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리타이안이
그 열차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건 발생 30분 전 사고 현장 근처에 자동차 정비소 사장은 아우디 차량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외딴 마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제차가 수상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살펴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그는 그 차량의 번호판 2948을 대충 적어두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 발표 후 기자들이 형제의 집으로 향했고 이때 형제의 차량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정비소 사장은 TV를 통해 자신이 목격했던 차량임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사고 직후 밖으로 탈출한 한 목격자는 리타이안과 닮은 남성이 멀리 과수원 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리타이안과 닮은 남성이 인근 주민으로 알았다고 말했죠. 즉 리타이안은 미리 사고 현장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어린 소녀는 사고 10분 전 열차 화장실에서 리상취안을 보았고 그때 리상취안이 주사바늘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첸의 부검보고서가 나왔고 홍첸의 혈액에서 수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경찰은 리상취안의 거주지 근처 약국들을 찾아가 탐문을 이어갔고 사건 당일 리상취안이 약국에서 진정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홍첸의 몸에서 알려지지 않은 3가지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는데 당시 기술로는 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화학물질이 독극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사관들은 그들 형제가 진범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사건 경위를 추론했습니다. 리상취안은 홍첸의 의식을 잃게 한 뒤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쯤 홍첸에게 독극물을 주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리타이안은 승차권만 끊어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가 선로를 훼손하게 됩니다. 약속된 사고 현장에 가까워지자 리상취안은 아내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 했지만 어린 소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결국 타이밍을 놓친 리상취안은 열차가 탈선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홍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리상취안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녀가 병실로 옮겨진 후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이 리타이안은 자신이 언론에 노출된 것을 이용해 휴게소를 차려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찾아온 여성 기자들을 하루 종일 데려다니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었죠. 경찰서로 연행된 리타이안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의 변호사는 몇 가지 근거로 두 형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리상취안이 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 증인들의 진술뿐이고 물리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발견된 도구들에서 어떠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었죠. 홍첸의 부검 결과 화학 성분이 발견되었지만 독성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독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2007년 5월 23일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고 리타이안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러나 3심 항소 이후 그의 형량은 18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리타이안은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